세계 태양광의 90%를 독점하던 중국이 바로 그 태양광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잉크 한 방울에 말이죠. 작년 한 해 중국 태양광 업계가 날린 돈만 무려 90조 원. 우리 1년 국방비를 통째로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의 균열을 벌리는 건 거대한 광산도,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게 잉크끝처럼 발라버리는 한국의 태안전지였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중국이 독일에게 했던 일을 이제 한국이 어떻게 돼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여러분의 전기료와 일자리까지 바꾸게 되는지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분명히 해두죠.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국은 그냥 잘 나가던 1등 정도가 아닙니다. 태양광이라는 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원재료를 캐서 정제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지붕에 올리는 완제품 패널까지 그 모든 단계를 한 나라가 통째로 쥐고 있었습니다. 단계에 따라서는 세계 생산량의 90%를 넘기고 패널의 뼈대가 되는 얇은 판은 무려 96에서 98%까지 중국이 만듭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사람들이 태양광 패널을 쓰려면 좋든 싫든 중국 공장을 거쳐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1등이 아니라 사실상 제국이라고 부를 만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정도로 시장을 독점하면 부르는 게 값일 텐데 정작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중국 태양광 업계가 본 손실만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원에 가깝습니다. 시장을 다 가진 1등이 1등을 하면서 1년 국방비만큼의 돈을 허공에 날린 겁니다.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도 뚝 떨어졌습니다. 100원을 팔면 12원 정도 남기던 회사들이 이제는 5원도 채 못 남기는 신세가 됐죠. 동네 가게로 치면 손님은 줄을 서는데 정작 통장은 텅텅 비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건 가격을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업계에서는 패널 가격이 어느 선 아래로 떨어지면 그걸 데드존, 그러니까 죽음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격에 팔면 무조건 적자라서 한 장 팔 때마다 손해가 차곡차곡 쌓이는 출혈 구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국 패널 가격은 이미 그 죽음의 구간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팔면 되지 않냐 싶지만 그게 안 됩니다. 거대한 공장을 한번 멈추면 다시 돌릴 때 드는 손해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적자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악물고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내리막을 달리는 것과 같죠. 그 결과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고점 대비 70% 넘게 폭락했고 패널 한 장의 수출 단가도 단 2년 만에 약 92달러에서 44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출혈이 이어지니 멀쩡하게 버틸 회사가 없습니다. 업계를 이끌던 5개 거대 기업이 한 해에만 약 8만 7천 명을 내보냈습니다. 직원 셋 중 1명꼴로 짐을 쌌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이미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올해 1분기에도 이 5개 기업이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전부 적자를 냈습니다. 세계 1위로 불리던 통웨이 한 곳에서만 우리 돈으로 수조 원대 손실이 났을 정도인데 회사가 생긴 이래 보기 드문 규모입니다. 2024년 이후로 문을 닫거나 시장에서 쫓겨난 중국 태양광 기업만 40곳이 넘습니다. 한두 곳 휘청이는 게 아니라 줄도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 분야의 1등이 망하면 보통은 2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1등도 2등도 5등도 다 같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세계를 90% 넘게 독점한 1등이 바로 그 1등 종목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명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게 거대한 경쟁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세계를 다 가진 1등이 왜 스스로 무너졌을까요? 여기엔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중국 안에서 벌어진 자기들끼리의 출혈 경쟁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내권, 그러니까 스스로를 안으로 말아 갉아먹는다는 뜻의 말로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 동네 풍경으로 바꾸면 너무 쉽습니다. 손님은 그대로인데 한 골목에 똑같은 빵집이 자꾸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다들 그럭저럭 팔리는 것 같지만 가게가 2배, 3배로 늘어나면
결국 손님을 뺏기지 않으려고 가격부터 내립니다. 옆집이 1,000원 내리면 우리는 2,000원 내리고 그렇게 서로 칼질하듯 깎다 보면 어느 순간 밀가루 값도 안 나오는 가격까지 떨어집니다. 빵을 한 개 팔 때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지금 중국 태양광 업계가 딱 이 상태입니다. 채널을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깊어지는데도 공장을 멈추는 순간 진짜로 죽으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유율은 세계 1등인데 1등을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기막힌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듭니다. 팔수록 손해라면 진작에 망했어야 정상인데 이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바로 끊임없이 돈을 부어주는 두 개의 수도꼭지입니다. 하나는 두규은행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 보조금입니다. 적자가 나도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지방정부가 공장 부지와 세금까지 받쳐주니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독에 구멍이 났으면 그만 부어야 하는데 물을 끝없이 채워주니까 구멍은 그대로 둔 채 적자만 계속 흘러나가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손발이 따로 논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그만 만들라고 감산을 지시하는데 지방정부는 일자리와 세수가 아쉬워서 오히려 공장을 더 짓습니다. 한 집안으로 치면 가장은 빚 좀 그만 내자고 하는데 식구들은 방에 들어가 몰래 카드를 긁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모두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 찍어내다 보니 세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과잉 생산입니다. 지금 중국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의 양은 전 세계가 1년 동안 설치하는 양의 무려 2배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지구 전체가 중국 것만 사줘도 창고의 절반이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격이 안 무너질 수가 없죠. 게다가 그렇게 남아도는 물량을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려고 했더니 미국과 유럽이 관세 장벽을 높이 세워 막아버립니다.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가격을 깎고 밖으로는 내다 팔게까지 막힌 삼중고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이 일, 사실은 10여 년 전에 중국이 독일에게 똑같이 저질렀던 일이거든요. 한때 태양광 기술의 최강자는 다름 아닌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나라 차원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값싼 물량을 끝없이 쏟아부으면서 기술 좋던 독일 기업들을 하나둘 가격으로 짓눌러 무너뜨렸죠. 그렇게 남의 1등 자리를 빼앗아 세계를 다 가졌던 중국이 이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똑같은 출혈 경쟁을 벌이며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남을 무너뜨린 바로 그 방식에 자기가 똑같이 당하고 있는, 역사가 한 바퀴 빙 돌아 제자리로 온 셈이죠. 이렇게 안에서 굶고 밖에서 막힌 거대한 제국에는 누구도 손쓰지 못한 깊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갈라진 틈을 전혀 예상 못한 무기를 든 한 나라가 파고들었습니다. 거대한 광산도 유전도 아닌 잉크 한 방울이었죠. 그 잉크 한 방울의 정체는 바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들리지만 뿌리는 의외로 오래됐어요. 1839년 우랄 산맥에서 처음 발견된 천연 광물인데 발견한 광물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불립니다. 오랫동안 그냥 돌멩이 취급을 받다가 21세기에 들어와 태양전지 소재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18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광물이 갑자기 에너지 판도를 흔드는 주인공으로 깨어난 셈이죠. 핵심은 이 물질을 액체, 그러니까 잉크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잉크니까 종이에 글씨를 인쇄하듯 얇게 발라서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어요. 거대한 광산이나 유전 대신 잉크 한 방울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래에서 뽑아낸 실리콘을 쓸만하게 정제하려면 1400도, 1500도가 넘는 어마어마한 열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거대한 용광로가 박낮없이 돌아가고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중공업이에요. 사실 중국이 세계 태양광을 90%나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값싼 전기와 거대한 설비로 이 용광로 게임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페로브스카이트는 150도가 채 안 되는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집니다. 한쪽은 시뻘건 용광로, 다른 한쪽은 책상 위에 올려둔 프린터인 셈이죠. 산업의 본질 자체가 용광로를 돌리는 중공업에서 고급 프린터를 돌리는 공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대한 설비와 막대한 전기로 밀어붙이던 게임이
얼마나 정밀하게 잘 인쇄하느냐의 게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 지금까지의 1등이 더 이상 1등이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기술이 더해집니다. 바로 텐덤이라는 방식이에요. 말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햇빛 안에는 여러 종류의 빛이 섞여 있는데 기존 실리콘 전지는 그중 한 종류만 주로 잡아냈어요. 그래서 텐덤은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실리콘 위에 한 겹 더 얹습니다. 위층 페로브스카이트가 짧은 파장의 빛을 먼저 챙기고 아래층 실리콘이 남은 긴 파장의 빛을 마저 걷어들이죠. 같은 햇볕에서 빛을 2번 짜내는 겁니다. 그러니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리콘 하나만 쓰면 이론적으로 33% 근처가 한계인데 텐덤으로 가면 그 한계가 43%까지 열립니다. 그런데 잉크처럼 발라 만든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표만한 작은 조각이야 누구나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건 그걸 넓은 면적에 얼룩 하나 없이 고르게 펴바르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슬롯 다이 코팅이라는 공정이에요. 팬케이크 반죽을 프라이팬에 부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한쪽만 두껍거나 구멍이 나면 안 되죠? 넓은 판 위에 잉크를 얇고 고르게 한 건에 쫙 펴바르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걸 누가 더 잘하느냐가 양산의 핵심 승부처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진짜 무기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서 얇은 막을 균일하게 입히고 미세한 결함을 잡아내는 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갈고 닦아왔어요. 바로 그 초정밀 코팅 실력이 이 새로운 게임에 그대로 옮겨붙은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한화 큐쉘이 양산이 가능한 큰 셀 크기에서 텐덤 효율 28.6%를 세계 최초로 외부 인증받은 거예요. 그것도 독일 프라운호퍼라는 깐깐한 기관에서 도장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효율 숫자만 보면 중국 롱지가 34.85%로 더 높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연구실에서 손톱만한 작은 시료로 낸 기록이에요. 무대가 다른 겁니다. 연구실 우표 한 장과 공장에서 실제로 찍어낼 수 있는 크기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강점은 효율 1등이 아니라 진짜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크기로 세계 최초 인증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헷갈리게 말하는 순간 자랑이 거짓말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효율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진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실험실 안에만 머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론과 연구실을 넘어 이 기술이 실제로 우리 삶을 어디까지 바꾸는지 보면 왜 이게 에너지 패권인지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뱅커빌리티라는 겁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해요. 은행이 이 기술에 돈을 빌려줄 만큼 믿느냐, 딱 그겁니다. 아무리 효율 숫자가 높아도 은행이 못 믿으면 대형 발전소는 한 곳도 못 짓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누가 검증 안 된 패널에 돈을 대겠어요? 그래서 이 업계에선 효율 1등보다 훨씬 무서운 관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제인증이라는 신뢰의 도장이죠. 그런데 2025년 5월, 바로 이 도장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찍었습니다. 한화 큐셀의 텐덤 모듈이 국제규격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모듈을 얼리고 굽고 습기에 절이고 자외선에 두들겨 패는 가혹한 시험을 텐덤 제품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통과한 겁니다. 독일의 깐깐한 인증기관이 직접 검증했고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 인증이 곧 대형 발전 프로젝트의 시장 입장권이거든요. 효율 자랑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은행문을 통과한 텐덤은 그날까지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국이 그 문을 처음 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025년 9월 한국전력이 세계 최초로 100W급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를 실제 건물에 달았습니다. 한전 아트센터 창문이 그대로 발전소가 된 거죠. 빛은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그 창으로 들어온 햇빛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투과율은 30%가 넘고 효율은 11에서 13%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태양광은 넓은 땅이나 지붕이 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도시의 빌딩 유리벽 하나하나가 발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전하는 곳과 쓰는 곳이 같아지니 송전 과정에서 새는 전기도, 땅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도 줄어들고요. 생각해보세요.
도시에는 빈 땅은 없어도 유리창은 넘쳐납니다. 빌딩 한 채를 통째로 발전소로 바꿀 수 있다면 굳이 산을 깎아 패널을 깔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무겁고 뻣뻣한 기존 실리콘 패널로는 상상도 못할 일을 잉크처럼 얇게 발라버리는 이 기술이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 이 기술은 땅을 넘어 우주로 올라갑니다. 한화 시스템에서 갈라져 나온 플렉셀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위성에 쓸 방막 텐덤을 만들고 있어요. 우주에선 무게가 곧 돈입니다. 1kg을 더 쏘아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 종이처럼 얇고 둘둘 말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가 무겁고 딱딱한 기존 패널보다 훨씬 유리한 겁니다. 가벼우니까 더 많이 싣고 접히니까 작은 로켓에도 우겨 넣을 수 있죠. 게다가 페로브스카이트는 히토류를 거의 안 씁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휘둘러도 이 기술만큼은 그 칼이 잘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자원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를 보는 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 최초가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스트 서정원교수팀과 한국화학연구원은 페로브스카이트의 가장 큰 약점인 수명 문제를 잡으려고 얇은 보호막을 입히는 연구를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가 2026년 2월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렸고요. 울산과학기술원, 그러니까 유니스트 연구진은 효율 기록을 몇 번이고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기록표 뒤에는 코팅이 깨질 때마다 다시 입히고 또 깨지면 또 입히기를 수천 번 반복한 우리 연구진의 실패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밤새 실험실 불을 못 끈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통쾌하게 보고 있는 이 엽전극은 사실 누군가가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기록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수천 번 깨져가며 따낸 이 기술, 만약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독일을 떠올려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게 하나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좋다, 우리가 어렵게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치자. 그런데 어차피 또 중국이 슬쩍 빼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밤새 개발해 놓으면 중국이 베껴서 헐값으로 찍어내고 결국 시장은 또 중국이 다 먹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정당한 걱정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대목을 제일 오래 들여다봤거든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당해봤으니까요. 그러니 이 불신을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뭐가 다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엔 우리 손에 예전엔 없던 무기가 3개나 쥐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특허입니다. 한국은 텐당덤 기술 곳곳에 특허 울타리를 두러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북제 인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장 입장권, 한화 큐셀이 세계 최초로 통과한 IEC 61,215-2라는 까다로운 내구성 시험 말이죠. 이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셋째는 거기서 나오는 신뢰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보통 수천억 원짜리 사업이라 은행이 돈을 빌려줘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검증 안 된 패널엔 절대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 시장에 팔려면 기술만으론 부족하고 믿을만하다는 신뢰의 도장까지 받아야 하는 거죠. 한국은 지금 그 도장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받아낸 위치에 서 있습니다. 베낀다고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통쾌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0여 년 전 중국이 독일의 태양광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기억하시나요? 값싸게 밀어붙여서 원조 강자를 주저앉혔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 룰을 거꾸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복수하는 법이라고들 하죠. 그 복수의 칼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서 들여오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다시 5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뉴스 제목만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고 세율이 113.8%라고 하니까 한국 전체가 그 폭탄에 맞았구나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실제 숫자를 뜯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업 OCI는 4.4%, 한화는 8.9%밖에 안 됩니다. 113%라는 살벌한 숫자는 협조 안 한 일부 업체에만 매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전체를 두들겨 팬 게 아니라 특정 업체만 콕 집어 겨눈 조준 사격에 가깝습니다.
우리 핵심 기업들은 사실상 멀쩡히 비켜선 거죠. 게다가 이 관세, 처음 시작된 게 2014년이니 벌써 1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년을 두들겨도 우리 기업이 안 무너졌다는 건 그만큼 우리 체력이 단단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발 물러서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다 이긴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특허도 인증도 결국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 그 머릿속을 통째로 빼가면 막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핵심 연구진을 몇 배 연봉으로 빼가거나 공장 안에서 도면이 새어나가는 산업 스파이 문제 말이죠. 이건 댓글로도 가장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솔직히 현실적인 위협이 맞습니다. 게다가 추격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맥스웰이라는 회사는 텐덤에만 5억 달러 넘게 베팅하며 무섭게 따라오고 있고 영국 옥스포드 PV도 같은 분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앞선 건 맞는데 그 격차가 한 2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진짜 싸움은 이미 이겼다고 자만하는 게 아니라 이 2년이라는 리드를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인재를 지키고 기술을 지키고 양산까지 먼저 도달하는 것. 복수극의 결말은 아직 다 쓰이지 않았고 그 펜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나한테는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냉정한 균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이미 이긴 게 아닙니다. 본격적인 양산은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잡고 있고 완전한 상업화는 2030년입니다. 가장 큰 숙제인 수명, 그러니까 패널이 비바람과 햇볕을 몇십 년 견디느냐 하는 내구성은 한화 스스로도 아직 검증하는 중이라고 인정합니다. 추격도 거셉니다. 중국 맥스웰은 텐덤 기술에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베팅했고 영국 옥스포드 PV 같은 서방 경쟁자도 같은 트랙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이미 끝난 경기가 아니라 이제 막 결승 무대에 올라선 단계라고 보는 게 정직합니다. 여기서 어차피 태양광은 경제성도 없는데 무슨 패권이냐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건 비싼 전기를 더 깔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통째로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석유나 천연가스, 히토류처럼 땅속에 자원을 가진 나라가 에너지 패권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페로브스카이트는 히토류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휘두르는 히토류 카드가 여기선 힘을 못 씁니다. 대신 누가 더 얇게, 더 정밀하게 만드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패권의 무게가 자원을 가진 나라에서 정밀하게 만들고 특허를 쥔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밀 제조야말로 우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수십 년 갈고 닦은 바로 그 실력이죠. 그럼 이게 왜 내 일자리고 내 전기료냐?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2019년만 해도 우리가 쓰는 태양광 모듈의 78.7%가 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엔 41.6%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4년 한 해 들여온 모듈의 98%가 중국산이었고요. 쉽게 말해 내 지붕에 새로 올리는 패널 10장 중 9장이 남의 나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발전 설비를 통째로 의존한다는 건 곧 우리 일자리가 거기 묶이고 전기를 만드는 능력 자체가 남의 손에 들어간다는 안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 수 있는 힘, 제조 주권을 되찾는 일이 결국 내 일자리와 내 전기료, 그리고 우리 에너지 안보로 곧장 돌아오는 겁니다.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시장은 앞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로 폭발하듯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줄을 잇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숫자가 제각각이라 정확히 얼마라고 못 박진 않겠습니다. 분명한 건 누구도 무시 못할 만큼 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처음에 약속드렸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전기료와 일자리까지 새롭게 보일 거라고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보이실 겁니다. 90%를 독점하던 중국 제국이 제 살을 깎는 출혈 경쟁과 밑빠진 독에 붙는 보조금, 그리고 지구가 다 사도 절반이 남는 과잉 생산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그 틈을 한국이 잉크 한 방울짜리 기술로 파고들었습니다. 거대한 광산도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수천 번 깨지고 다시 코팅을 입히며 따낸 양산 가능한 텐덤의 세계 최초 인증이라는 시장 입장권 한 장이었죠. 그리고 이번엔
특허와 국제인증이라는 무기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지킬 채비를 갖춘 겁니다. 물론 갈 길은 멉니다. 양산도 남았고 내구성도 증명해야 하고 추격자도 바짝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음 10년 에너지 패권의 룰을 누가 쓸지 그 결승무대 한복판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룰을 우리가 직접 쓰는 모습을,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술이 어디까지 가는지 같이 응원해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